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보게 되면 단순함과 강인한 디자인을 가진 무기들이 전쟁 마지막까지 승패에 관계없이 분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고 자주 나와서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멋들어짐과 연결되기도 하죠. 하지만 멋있는 디자인의 전쟁 내내 활약했지만 의외로 주목을 못 받는 무기와 장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못 받는 2차 대전 무기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P-40 워호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은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BF-109 전투기, 4호 전차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고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후기로 가면서 많은 부분 개량되었고 개량 이후에도 미국, 소련 등의 신형 무기에 밀리긴 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자유진영의 무기고인 미국은 2차 대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무기들이 추축국의 무기들을 압도했지만 1939년 유럽의 전운이 가능하고 곧 있으면 터질 2차 대전에 대응하는 미국은 그다지 무기가 현대화되어 있다고 할 상태는 아니었어요. 전차만 해도 전격전에 주가된 2차 대전의 교리 대비 전차가 기관총을 다수 장비한 이동 벙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M2 전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포탑과 대전차 전투가 가능한 M4 셔먼 전차는 M3L라는 과도기형 전차를 넘어서 1941년이 되어서야 양산이 시작됩니다. 독일 전차군단 어쩌고 하지만 실제 독일 전차 전력은 독일이 마지막까지 사용된 4호 전차는 미군이 찍어낸 M4 셔먼에 성능적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1936년에 생산된 독일의 4호 전차에 비해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로 생산된 것이 바로 M4 셔먼이고 미군은 그때까지 엄청 구식 전차로 독일군과 맞서고 있었고 겨우겨우 전선을 지키고 있다가 미국의 나름 최신 전차 M4가 전선에 투입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죠. 전차가 부족했던 독일은 거의 10년 전의 설계로 미군의 최신 전차와의 전투를 투입해서 싸워야 했었어요. 항공기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합니다. 독일의 초기 설계에서 2차 대전 마지막까지 전투를 수행한 BF-109가 1937년에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공권과 전투 능력 면에서 독일 기체에 모두 밀렸습니다. 독일군 대비 성능적인 우세인 미군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가 공급된 시점은 본격적으로 미군이 참전하기 시작한 1941년도 아닌 그 이후인 1942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은 미군이 참전하진 않았지만 연합군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긴 했었고 늦게 나온 미군의 신형 무기는 아무리 공업력의 미국이라도 생산이 시작된 그 즉시 모든 전선에 신형 무기를 공급할 수는 없었어요. 북아프리카, 유럽, 태평양, 동남아, 중국 등 넓은 전선에서 버티고 버텨야 하는 전투에서 경쟁력 있고 전투력 있는 무기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대적인 저성능의 구식 무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후 미군의 양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 독일군과 일본군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 간극을 메꾸어준 무기, 바로 전투기 P-40 워호크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군이 힘든 시점에 전쟁을 버텨온 무기인지라 여러 곳의 영화에서 출연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2차 대전 영화에 다 출연하죠. 미군의 참전 전부터 2차 대전 마지막까지 사용된 기체인데다가 미군, 영국군, 소련군에 더해서 중국군까지 사용한 무기니까 말이죠. 영화 진주만은 지금 보아도 화면 구성이나 특수 촬영 같은 부분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입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진주만 폭격 장면은 정말 압권이죠. 그리고 일본 해군의 항공대 제로센에 대한 육군 항공대 반격. 당시 미 해군 항모는 여러가지 이유로 진주만에 없었기 때문에 미 해군 항공대가 일본 해군과 전투를 벌이진 않습니다. 그 반격의 중심에 P-40이 사용됩니다. 영화 내에서 P-40은 제로센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공대공 전투와 선회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P-40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독일군 전투기에 대해서도 비행 능력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기체였어요. 영화에서는 P-40이 나타나자 미 해군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P-42 제조선을 격추하지만 실제로 P-40이 미 해군을 방어해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군은 육군 항공대 P-47이 나오기 전에 P-40의 성능 부족을 막아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 P-38 라이트닝을 가지고 있었고, 미군의 태평양 전쟁 에이스는 P-38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전히 P-40은 태평양 상공에서 제로센과 싸우면서 미군의 다음 타자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톰 크루즈의 젊은 시절의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서도 P-40이 등장합니다. 북아프리카 전투는 초반에 영국군을 신나게 밀어내던 독일군이 미군의 적극적인 참전으로 물량과 병력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 밀리는 전투에서 독일군의 열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죠. 영화에서 P-40 워호크라는 언급은 없지만 기수 아래 공개법입군은 P-40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황이 악화되면 지상군이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장면을 표현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P-40 워호크가 등장하죠. 특히 전투기 숫자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독일군은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파일럿으로도 연합군의 항공전력에 지상전력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독일군 지상전력을 괴롭힌 전투기가 바로 P-40 워호크입니다. 여전히 독일군의 주력이던 BF-109에는 설계 한계로 엔진을 개량해도 계속 밀렸지만 수적 우세를 통해서 원래 임무인 지상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독일군의 진격을 방어해낸 공신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항공전력이 많았다는 것이지 항공전력이 독일군 대비 우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에이스 아프리카별 독일군의 슈퍼에이스 한스 요하임 마르세이에게는 P-40은 정말 만만한 수준의 항공기였습니다. 그가 격추시킨 158대 대부분이 P-40이에요. 기본적으로 비행기술이 말도 안 되는 슈퍼에이스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전투기의 성능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면서 격추수에서 떨어진 조종사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P-40이 아닌 영국군의 스피파이어나 허리케인과 대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할 정도로 P-40은 당시 최고 수준의 전투기인 BF-109 대비 떨어지는 기체였어요. 하지만 대체할 기체가 없는 상황에서 연합군은 이 전투기를 가지고 P-47 썬더볼트, P-51 무스탕이 배치될 때까지 싸워야 했고, 엔진 개선 등 일부 개량된 것을 가지고 힘겹게 독일 공군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45의 전투에서 빼먹을 수 없는 전투, 바로 플라잉 타이거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미군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영국을 통한 유럽의 무기 원조, 중일 전쟁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일본의 중국 동남아 침공에 대한 해상 봉쇄 등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직접적인 참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어요. 영화 진주만을 보면 주인공 벤 애플렉이 육군 항공대에서 영국 본토 항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자격으로 영국 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미군은 여러 방면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었을 뿐 자국 병력을 투입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주어터지고 있는 장개석이 이끄는 중국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기에 선교사, 기술자 등의 신분을 돈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항공전력을 메꾸기 위해서 P-40 워호크를 투입해서 전투를 벌이죠. 투입 초기 일본군은 구식 전투기를 상대하는 통에 군인도 아닌 양아치 용병들을 몰고 다니는 P-40에 밀리게 되고 항공우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향후에 일본군에게 등장하는 KI-43 하야부샤나 제로센 대비 비행능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나름 잘 싸우면서 신형 전투기가 등장할 때까지 연합군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투기는 먼저 생산되기 시작한 스피파이어나 BF-109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 컨셉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차 대전에 독일과 일본의 폭탄을 쏟아부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항공전의 교리를 전략 폭격에 두었고 향후 전투기는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기준으로 교리를 수정합니다.
그러니 공격 측 입장에서는 소형의 고성능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폭격기를 사용한 전투를 벌이고 근접 지원을 위한 지상 공격에 중점적인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죠. 이런 교리에 기반해서 처음부터 저고도 근접 공격 이외에는 고고도 비행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P-40의 가장 큰 약점은 고고도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엔진에 있었습니다. P-40이 탑재한 수랭식 엔진은 고고도에서 냉각의 문제는 없었지만 과급기의 성능으로 인해서 고고도에서 엔진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전투기의 공대공 성능을 크게 갉아먹었죠. 1차 대전의 꼬리잡기에서 벗어나 속도와 고도를 이용한 에너지 파이팅이 주가 되는데 서로 높은 고도를 점하기 위해 싸우고 조금이라도 높은 고도를 점하는 것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에서 고고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엔진의 성능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됐죠. 거기에 저고도에서 선회 전투를 벌일 때 제로센 대비 훨씬 떨어진 선회력 때문에 그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고도와 고고도의 활동 범위에서 적 전투기에 대해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밝고 다른 에너지 파이팅 위주의 독일 전투기와 중일 전쟁에서 꼬리잡기로 구식 전투기를 잡아내는 일본군 파일럿에게 선회전에게 말려들어 많은 수가 격추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대전에서 당시 연합군이 사용하던 최고 수준의 스핏파이어에 탑재된 엔진이 탑재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설계 부분에서 BF-109에 밀려서 개량된 BF-109F에 한참 밀립니다. 반면에 같은 엔진을 탑재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중전을 감안하고 설계된 스핏파이어는 BF-109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를 이어가죠. 즉 가장 큰 문제는 고고도 이상에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엘리전 엔진이었긴 했지만 워낙 설계 자체에서부터 성능적으로 밀리는 기체인지라 엔진만 갈아 끼운다고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차 자체의 성능 향상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엔진과 기체 성능 향상 계획을 수립할 즈음에 벌써 P-47 썬더볼트와 P-51 무스탕이 설계를 완료하고 생산이 시작됐던 시점이라 구태여 자원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었던 탓에 성능 향상 개조 계획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사용이나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연합군이 추축국 대비 완벽한 항공 우세를 유지하게 되고 제공 전투보다는 지상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원래 용도에 맞게 지상 지원에 대량으로 투입되게 돼서 종전까지 14,000대 이상이 생산되어 전선에 투입됩니다. 독일의 전투기에 비해서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엉망이기만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장점을 이용해서 전황을 이끌어갔는데요. 중일 전쟁 동남아 전선에서 일본군과 마주친 플라잉 타이거즈가 밀린 것은 기체 성능뿐만이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에서도 구식이었던 KI-27은 기체 성능으로는 P-40이 상대해 볼 만한 기체였어요. 그 전에 미국이 지원한 중국의 전투기는 복엽기 또는 복엽기에서 발전한 수준의 단엽기 수준이라 P-40이라면 기존의 중국 전선에서 나름 뛰어난 전투기였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초기 일본이 상대하던 미제 전투기는 버펄로, 고시워크 수준의 구식 전투기였어요. 생긴 것부터가 2차 대전에 활약한 날렵한 유럽제 전투기들과는 다른 수준의 전투기인 것이 확연하게 보이죠. 이런 전투기 대비 P-40은 그닥 크게 떨어진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규군이 아닌 조종사들의 조종 실력이 더 문제였는데 정규 훈련을 받지 못한 플라잉 타이거스들은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실력의 스펙트럼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고 중일 전쟁의 노련한 경험을 가진 일본군 조종사들에 대해 호각으로 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인 일본군은 일본군대로 문제가 없진 않았는데 저출력의 엔진을 극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경량화를 적용한 기체 강도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장 급강을 하면 기체가 저항을 버티지 못해 두동강이 날 정도로 기체의 강성의 문제는 심각했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기체 대비 원래 미군 전투기 강성은 수준급이었고 높은 기체 강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먼저 정면 승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면 P-40은 몇 방 맞아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일본군 전투기는 한 방만 맞으면 격추되어 버리기에 담력 싸움을 벌이는 치킨게임 형태의 전술과 고공을 점유하고 일본군 전투기를 발견하게 되면 고속으로 하강해서 기총 사격한 이후 잽싸게 내빼버리는 다이브 앤 줌 전술을 사용합니다.
맞으면 격추고 안 맞으면 말고 식의 전술이죠. 이러한 전술에 기반한 전투로 이래서 일본군 대비 제공권을 확보하고 꽤 높은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현대화된 항공기를 만들고 제작하던 일본은 중국과의 전투 중에 전투기를 지원한 나라가 미국이건 어디건 간에 중국군에게 제공권이 밀려있다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40이 꽤 활약한 북아프리카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수적 우세죠.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P-40을 상대는 2차 대전 종전까지도 P-51 무스탕 같은 연합군의 최신 전투기와 폭격기에 맞짱을 뜨던 고성능의 BF-109였고 기체 강성, 무장, 엔진 출력 모든 면에서 제로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의 기체였으니 거기다 그 기체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 에이스들이 즐비한 독일 공군이었습니다. 한 수 아래의 엔진을 가진 P-40은 공중 우세를 접하기엔 쉽지 않은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워낙 많이 찍어대던 P-40 전투기는 독일군 전투기보다 많은 숫자는 하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도 독일 공군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는 지상 병력을 열심히 두드려대면서 나름 전과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공군의 BF-109와의 공중전 교환비는 처참했지만요. 이렇게 전황을 이끌었다기보다는 반격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준 역할이 더 커서 기가 막힌 에이스나 스토리를 써내지 못했지만 연합군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 강력한 독일군에 대항하는 열세의 미군을 상징하는 무기로서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외관은 강력한 인상에 더해서 딱히 약해 보이진 않아서 꼭 배우들이 적보다 약하다는 설명을 꼭 대사로 치곤 했죠. 기체 디자인은 참 이쁘고 멋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겠거니 했지만 모형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은 건 제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펠러기가 너무 미끈하면 터프한 맛이 떨어지고 너무 투박하면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 중간 위치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적당한 곡면에 직선의 날개까지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앨리슨 엔진 특유의 기수 공기 흡입구는 2차 대전 다른 항공기 대비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기체입니다. P-38 라이트닝도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프로펠러 아래에 공기 흡입구가 똑같지만 기체에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작아서 인상이 P-40처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파일럿이나 주요 전사에 참가한 기록의 데칼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기체는 샤크 마우스 도장의 플라잉 타이거스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로 한 칸 내려온 공기 흡입구는 샤크 마우스와 상어 눈을 그려넣어도 적당히 딱 들어맞고 적색의 전방 프로펠러 캡은 상어의 코 같은 느낌으로 위치나 모양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거기다 비정규군의 양아치 같은 전투 형식에 대해서 나름 힘든 환경에서 잘 싸운 그들의 역사는 드라마틱하기까지 하긴 하니까요. 미군이 진주만 공격 이후 명시적으로 2차 대전에 참가하기 전까지 운영되었었고 이후 플라잉 타이거스는 미군에 흡수되어 그 이름 그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작전 시에 저시한성을 위해서 현란한 도장을 금지한 미 공군은 지침으로 인해서 샤크 마우스가 금지됐지만 제23 전투비행단의 A-10은 정식으로 그 사용을 허용받아서 아직도 그 시절에 샤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캐릭터가 보통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차분하고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잘 맞추어진 군장의 표준화된 언행을 수행하는 모범적인 에이스와 상관의 지시가에 간간히 반항도 하면서 일탈을 통해서 약간의 제도권에 대한 복종의 거부감을 가지는 우리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는 쉽게 말해 나쁜 남자 캐릭터가 대치되죠. 대부분의 경우 약간 반항아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더 극적인 경우가 많죠. 약간 반항아적이면서 비제도권에 하지만 전투에는 천재. 영화 탑건, 진주만, 그리고 007 시리즈가 그랬죠. 그런데 정규군 조직에 이런 하나 둘 있는 반항아가 아니라 이런 반항아만 잔뜩 모아놓은 부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잘 싸우기만 하면 되는 부대. 용병 부대가 딱 그렇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비정부기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분쟁에 투입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 국가의 확장이나 뭔가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영화 시카리오를 보면 마약 단속을 위한 전쟁을 하는 미국의 특수부대, 그리고 CIA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일을 하는 실무 인원은 CIA는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다르게 고용된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CIA의 SAC 요원일 거라는 추측은 하지만 실제로 영화 내에서 CIA 소속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없죠. 당장 작전에 투입될 헬기나 무기 역시도 정부의 예산이 아닌 뒷구멍으로 아름아름 만들어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뒤에 있지만 오피셜하게 미국 정부는 아닌,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상사 뭐 이런 데서 장사하는 걸로 보이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적인 용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13시간을 보면 리비아의 CIA 기지를 방어하는 병력도 PMC에서 고용된 인원을 사용하죠. 정작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CIA 소속의 정부 인원인데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총을 쏘면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외주라는 게 우픈 현실이죠. CIA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문중 구타로 인하여 탈레반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는 CIA가 아니라 CIA에 의해 고용된 인원임을 분명히 명시해서 CIA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명시한 게 그 큰 사례죠. 그런데 개별 인원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정황과 상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해외 공작 작업 중에 적대적 정권의 전복이라거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점에 스팅거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것이 뻔하지만 제3의 유령 회사를 세우고 작업한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그런 비정부적인 개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수단 역시 용병이죠. 용병은 외인 부대와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외인 부대는 프랑스 외인 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 포로의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지만 용병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범죄자로 취급되며 포로가 되는 즉시 사살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 용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뭐니 해도 에리어 88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됐고요. 한국에는 비디오 전용 작품인 지옥의 외인부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외인부대보다는 용병의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고용된 용병의 신분이죠. 여러가지 설정상의 어거지가 없진 않지만 20년이 훨씬 지난 1985년에 만들어졌고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은 현재의 시선으로 보아도 떨어지지 않는 작화 품질, 당시 최신의 전투기의 역동적인 전투씬, 그리고 삐딱선은 수도 없이 타지만 실력 하나만은 엄청나게 뛰어난 용병 부대의 마초적인 매력으로 인해 작품의 매력은 한동안 기억에 남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간간히 생각날 정도의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었죠. 특히 계곡을 통한 폭격신은 항공 시뮬레이션에선 꼭 있어야 하는 표준 시나리오로 되다시피 했고 2022년에 개봉한 탑건에서 나올 정도로 거의 항공 액션 영화의 클리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04년에 TV판이 나오고 훨씬 더 미려한 화면으로 나왔지만 전작 OVA 같은 흥행은 고사하고 시즌2도 취소되어 버릴 정도의 범작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에리어 88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말이 많이 돌아갔네요. 이런 에리어 88이 모델로 삼고 있는 부대가 바로 이번에 이야기할 플라잉 타이거즈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일본은 전승국으로서 서방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는 신흥 열강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 전함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아니면 영국의 설계를 일본에서 건조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건조되었을 정도로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방과의 관계는 돈독 그 자체였습니다. 중일 전쟁 전에 적지 않은 기술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전되었고 산업의 중심인 석유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미국과 척을 지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전쟁 상태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양국 간의 적대적 의식은 엄청났죠. 하지만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시작한 시점은 1941년입니다. 믿기도 하고 잘 꾸려놓은 중국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인프라를 다 때려 부숴놓고 그 알맹이까지 빼먹어버리는 일본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는 싶었지만 독일의 침공으로 정신이 없던 서구 열강들은 참고 있으면서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죠. 이 차 대전으로 정신이 없는 영미였지만 미군은 일본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고 있지만 않았는데요. 영국, 프랑스, 소련의 리버티 선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려넣었던 무기대여법의 대상은 오직 서유럽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도 그 대상이었죠. 미국은 전략물자 금수 조치를 하기 전에 일본에도 항공기 부품, 공작기계, 석유 등을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었지만 상황이 변한 시점에서 미국은 완전히 얼굴을 쌩까고 중국에 무기를 보급하면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그 시점에서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웃긴 점이죠. 딱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전쟁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에서 직접 공수되는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과 맞서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첨단 무기를 가진 현대 상황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 무기로는 무기의 성능보다는 오히려 운영하는 인력의 영향과 전의에 의해서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군기가 엉망인 군대를 이야기할 때 당나라 군대, 장개석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장개석이 중일전쟁 중국군을 이끌고 있던 장개석입니다. 총이야 어찌 들고 싸울 수 있지만 고급 운영기술 표현한 항공기 조종 같은 임무는 도무지 당시 중국군 조종사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항공병력은 적과 물리적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특성상 당시 중국군의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의 군 복무용 꽃보직이었기 때문에 이륙해서 적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항공력과 제공권에 대한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었고 비행기만 부지런히 공급하던 미국은 항공기를 직접 운영할 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항공부대를 파견하려니 고립주의를 내세우던 당시의 미국이 전쟁 상태도 아닌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미국의 주특기, 민간의 껍데기를 씌운 용병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용주는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을 이래저래 세탁한 비용을 급여로 받는 용병단으로 투입하게 되죠. AVG, 아메리칸 볼런티어 그룹, 미국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도와 일본과 싸울 인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에 손들고 싸우러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태평양 전쟁 F-4U 콜세어의 에이스면서 전쟁 영웅 그레고리 페피 보잉턴이 포함되죠. 군인은 아닌데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으니 별 이상한 문제아들과 쉬레기들이 모아놓은 조직이 됩니다.
당장 2차 대전의 유럽 전선과 일본의 적대적인 대치 상황에서 제3국의 전쟁을 지원할 인력을 우량 감자로 보낼 리는 없죠. 비행기를 몰아봤던 군 전역자, 비행기를 몰아본 민간인, 그냥 파일럿 같은 거 하고 싶은 또라이들, 이런 인원에게 무기를 쥐어줬으니 정상적인 조직이 유지가 된다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본적인 소득에 비해서 꽤 괜찮은 보수, 대당 $500라는 격추 보수에 족을 위해 싸운다는 어울리지 않는 사명감에 더해서 일본에겐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라 항공전력에서 중국군에 밀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 2성급의 구식 전투기 KI-27 전투기에 폭격기는 호의도 없이 투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군 파일럿은 일본군의 항공전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것이 목표였던 전력이었던지라 역량이 떨어지던 중국군 파일럿 대상으로 일본군은 구식 전투기라도 이전부터 경험이 많은 파일럿이 조종하는 전투기고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플라잉 타이거스 이후 일본 항공대는 당시 최신이던 KI-43 하야부샤를 투입합니다. 육군 항공대 제로센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선회력에 나름 당시 최신의 기를 투입할 정도로 플라잉 타이거스는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위협적인 존재로가 됩니다. 이런 플라잉 타이거스의 주력기는 P-40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이고 무기체계 역시 전쟁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이 100여 기의 P-50은 원래 영국에 판매되기 위해 준비되는 기체인데 영국이 이거 안 사! 하고 배신을 땡겨버렸고 이 기체는 영국의 계약 파기에 더해서 슝! 하고 중국이 인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항공기를 당시에 뭐라도 받아 써야 했던 영국이 슈퍼간 미국의 퇴짜를 놓은 것도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을 한 방에 땡겨간 것도 미리 영, 미, 중 3장안에 짜고 치던 고스톱이었던 것이죠. 유럽 전선에서는 탑 클래스 전투기의 수준에는 밀리기는 전투기였지만 중국 전선의 한물간 일본 전투기와는 호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미군 전투기의 특성, 강력한 장갑판과 무장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2인 1조로 극강화 공격 이후 고속 이탈하는 전법을 주로 썼는데 당시 저속 회전에 특화된 일본 전투기를 상대로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전술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영국 본토 항공전부터 꼬리 물기가 아닌 고고도 고속을 이용한 고속 이탈 전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유럽 전선의 주축인 영국의 스핏파이어와 독일의 BF-109는 기체의 고속, 고기동 특성을 이용해서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전선에서는 2차 대전의 기술로 1차 대전의 도급 파이팅을 감안해 만들어진 일본 전투기와의 선회전에서 많은 연합군 조종사들이 격추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견고한 기체, 강력한 무장에 더해서 일본군 전투기의 빈약한 무장은 P-40에게는 유리한 전투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공에서 극강한 P-40의 기관포를 한 방에 맞게 되면 바로 격추되는 일본군 전투기 대비 KI-27 레이트의 7.7mm 기관총은 몇 방 맞아도 P-40은 귀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 양아치 집단의 호방한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기관총이 모자라면 조종성에서 일본군 전투기에 스패너를 집어던지는 문화를 가진 부대는 기체의 우월한 내구성을 기반으로 상대방 전투기와 헤드온 전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좋아 헤드온이지 전투의 방법이라는 게 서로 마주보면서 상대방을 쏘면서 돌진하는 전투 방식이죠. 이거 미국의 10대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과 닮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상대방의 꼬리를 잡히게 되어 불리한 위치에 걸리게 되죠. 이런 상황 중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때까지 서로가 간에 사격을 하면서 돌진하는 거죠. P-40은 순행식 엔진, 일본의 KI-27, KI-43은 공랭식 엔진이라 엔진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격추되는 P-40이 불리한 게임임에도 압도적인 공격의 화력, 기체의 경고성으로 격추비는 일본군이 더 많은 피격추수를 기록합니다. 비정규군이고 실제로 최전선이 아니었던 만큼 격추수와 격추비는 아주 정확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의 지원 아래 열심히 일본과 싸우던 플라잉 타이거스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과 전쟁이 선포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어차피 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비정규군 부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죠. 정규군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중국군으로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본국으로 가거나 하는 옵션이 주어졌고 다양한 형태로 부대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고리 페피 보잉턴 같은 파일럿은 미군에 입대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같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최전선이던 태평양 전쟁이 아닌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이어서 미 해군과 대항하던 일본군 대비 약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명 이상의 파일럿이 나름 전사할 정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고 일본군의 진격에 대한 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치열한 공중전에 있었던 중일 전쟁 항공전의 중심 전력이었습니다.